이 챕터에서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을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프리딕션 뭐 이런 것들인데 얘들은 한결같이 싱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쿠. 그래서 이런 싱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간이 결부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딱딱 찍으면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뭐 의료 데이터, 파이낸셜 데이터 등 뭐 트래픽 데이터 같은 것들, 웹 로그들도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각의 시간대별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뭐 이런 뭐 세일즈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어느 날에 어떤 매출이 발생했는지 이런 POS 데이터 같은 것들, 포인트 오브 세일즈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시간에 따라서 세일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대부분 시간이 결부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메저먼트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이 결부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결국 다이내믹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어떤 이벤트나 또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뭐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시간 순서대로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면은 프리딕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정한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특정 이벤트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겠죠. 특히 우리 뭐 전자 시스템 또는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이 부품의 문제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분석할 때 타임 스탬프로 이렇게 딱딱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언제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템포럴 비헤이버의 패턴 같은 것들을 이벤트에 연결시켜서 분석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에서는 결국은 타임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패턴을 발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는 거고요. 궁극적인 템포럴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템포럴 패턴들이 도출이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템포럴 데이터의 분석 요거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또 템포럴 패턴을 뽑아내는 것들, 그리고 템포럴 데이터에서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 어쨌든 뭔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하는 이유는 패턴이나 규칙 이런 걸 뽑아내서 어떻게 하면 프리딕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목적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은 스냅샷, 템포럴 서포트가 없는 스냅샷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데이터에 인서트 된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타임 스탬프로 이렇게 딱딱 시간을 가지고 찍어 놓을 수도 있겠고, 어떤 시간대를 뭐 레인지로 해서 1시부터 2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표현을 해 놓는 방식. 타임 스탬프는 1시 뭐 28분 35초 이런 식으로 스탬프가 찍혀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온라인 리테일러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게 될 때 제일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우리 뭐 모바일이나 또는 PC에서 쭉 검색을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면 타임 스탬프가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9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존이라는 커스터머가 우리의 URL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덕트를 어떤 거를 보고 브라우즈라는 이벤트까지만 했다. 그리고 진이라는 사람은 8월 21일 날 역시 비슷한 정보로 해서 세이브까지만 했다. 장바구니에 뭐 담아놓은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레코드가 쭉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패턴을 뽑아서 특정 사람이 언제쯤 퍼체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에듀케이션 플랫폼의 그 운영인 경우에 어떤 학생이 우리 온라인 코스를 이탈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는 누구지? 라는 것들을 보려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다 같이 그 등록을 하더라도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드랍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관심 있는 아웃풋, 요게 미래에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예측하는 거. 뭐 인터레스트 아웃컴이라는 건 좀 이따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션을 활용해서 모델들 트레이닝하고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레딕션을 기반으로 해서 액션을 플랜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스페셜 딜을 오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행동들을 어떤 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결제를 할 때까지 이 사람이 브라우즈를 하고 세이브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분석을 해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행동들을 분석하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아웃풋의 타입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리졸트를 그런 아웃풋들을 이제 도출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 보겠죠.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보면은 아웃풋을 우리 뽑아내는 것들 여기 이제 아웃컴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웃풋하고 아웃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아웃컴이라고 여긴 썼어요. 그래서 아웃컴이 될 수 있는 베리어블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웃컴 베리어블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될까요? 뭐 대부분 디스크릿한 것들, 단속적인 것들이겠죠? 디스크릿하거나 혹은 캐테고리컬 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지금 분석하는 것들이 디스크리트하고 캐테고리컬한 그런 데이터로부터 결과물도 이 디스크리트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 것인가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아웃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것들을 분석해서 결과물도 컨티뉴어스한 거라고 하면 이건 리그레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결과물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리졸트의 그 활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타임 스탬프가 찍혀져 있는 데이터, 템포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온라인 리테일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커스터머가 구매를 어떤
카테고리 뭐 디파트먼트라고 써놨는데 우리의 온라인 웹사이트에 뭐 식료품도 있고 또는 뭐 의류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특정 커스터머가 다음에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클로딩, 홈 구스냐 또는 글로서리냐 뭐 스킨케어냐 일렉트로닉스냐 이런 여러 가지 디파트먼트가 있을 때 어디에 살려고 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겠죠. 요런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특정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각각에 맞게 뭐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테일러가 이런 것들 예측을 하게 되면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겠죠. 브라우저를 커스터머에 대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글로서리에 구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거를 첫 페이지에다가 넣어서 퍼스널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프로덕트를 스페셜 딜과 함께 하이라이트를 시켜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템포럴 데이터 마이닝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프리딕션 하는 방법은 트랜잭션을 커스터머가 리테일 웹사이트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트랜잭션의 셋을 우리가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레코딩을 해주면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커스터머들이 어떤 프로덕트들에서 어떤 이벤트 브라우즈를 했는지 세이브를 했는지 애드 투 카트를 했는지 아까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그냥 세이브만 나중에 보려고 했는지 체크아웃을 해서 실제로 구매까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디테일을 이제 체크한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주문한 거를 지금 체킹을 하는 거기까지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이벤트 타입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페셜한 그 퀘스천 어떤 디파트먼트가 요 커스터머가 사기를 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프리딕션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 t에서 5개 그 디파트먼트 중에 이 특정 커스터머가 어디에서 살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특정 A라는 커스터머가 다음에 어떤 디파트먼트에서 살까 이것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시간 T 안에 이 사람이 어느 디파트먼트에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텐데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분석해서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가지고 익스트랙션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데이터의 스트럭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일단 커스터머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는가 각 커스터머들이 뭐 URL, 프로덕트 그리고 이벤트 타입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테이블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테이블도 있을 거예요. 각각 프로덕트들이 뭐 타입이라고 하면 뭐 어느 디파트먼트에 속하는지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는지 디파트먼트가 나오고 요게 타입은 좀 다른 거겠네요. 글쎄요. 뭐 이게 타입이라는 거를 각 회사가 뭐 베리어블로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고가품인지 저가품인지 뭐 이런 식의 타입들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프로덕트의 테이블을 먼저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거 하고 이제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요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이 언제 우리 트레이닝 하는 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시간의 레인지를 정해 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과거에 이 각각의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제 레이블이라는 건 yes, no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 챕터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이 커스터머들이 이 퍼체스 몇 번 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블이 그거 이상이면은 yes, 그거 이하면은 no. 예를 들어 5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번보다 이상이다라고 하면 yes, 그거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no. 이런 식으로 우리 분석을 해주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실제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그젬플이고, 만약에 아까 5개 디파트먼트 중에 어떤 거에 사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려면 여기 뭐 디파트먼트 같은 것들이 여기 붙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인터랙션 레코드는 아까 좀 그림이 적게 나와서 크게 한번 키워봤어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있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를 브라우징을 했는가 또는 세이브를 했는가 또는 체크아웃을 해서 샀는지.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 번에 그냥 사는 것보단 브라우징을 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될 테니까 대부분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벤트 타입으로 정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커스터머의 과거의 인터랙션 이것들을 이제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에 이 클로딩 디파트먼트에서 살지 안 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터랙션을 이제 러닝을 해줘야 될 거예요. 또는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러닝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쭉 보고 그 전달에 몇 번 펄처스가 있었는가 이런 인터랙션을 보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이동평균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하든지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봐줘야 되겠죠. 특정 커스터머가 클로딩 디파트먼트에서 퍼체스 하기 전에 몇 번 클릭을 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턴을 뽑아서 우리 앞에 최근 몇 번 동안 클릭을 몇 번 했는가 라는 것들을 봐서 퍼체스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커스터머가 우리 클로딩 그 디파트먼트에서 브라우징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과거에 어떤 인터랙션을 보였는가,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예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피처를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들이 요 이제 레이블은 아까 그냥 purchase를 했다 안 했다라는 것보다는 레이블이라는 거는 뭐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번 이상 purchase를 했다라고 하면 구매했다라고 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피처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를 이제 뽑아내 줘야 될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는 나이가 또 성별이 또 URL 어디 많이 들어갔는지 또 프로덕트는 어떤 거 제일 많이 봤는지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비지트 카운트 몇 번 방문했는가 이런 게 아마 중요한 이 레이블을 트레이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피처들이다 이렇게 뽑아낸 거겠죠. 그래서 피처들이 어떤 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처를 뽑아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이제 말을 붙였으니까 이 중요한 피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거 뽑아내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나름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피처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영양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 그런 프로세스 이거를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각각의 그 베리어블들이 뽑혀져서 이제 컬럼을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유젠플들이 로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면 결국 이제 이런 게 이그젬플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될 거고요. 이쪽에 컬럼에 쓰여지는 것들 이런 게 이제 피처들이 뽑혀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프리딕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앞에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했고 그거는 중요한 피처들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 프리딕션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는 이 엔지니어링 단계가 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웃풋을 먼저 아웃컴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웃컴은 뭐가 될까요? 아마 뭐 레이블 아까 우리 아웃컴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레이블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혹은 뭐 펄체스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아웃컴으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프리딕션 하는 대상이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어큐런스에 대해서 서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기존의 히스토리를 보고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정의한 그 기준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몇 번 브라우징을 했는지 또는 뭐 세이브를 몇 번 했는지 장바구니에 몇 번 담았는지 이런 것들의 패턴을 뽑아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컨스트레인을 부과를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정도의 이런 스텝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프리딕션을 할 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약 조건이니까 결국은 뭐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 뭐 6개월 이상 데이터가 있는 그런 커스터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혹은 뭐 중간에 어떤 뭐 방문을 뭐 1개월 이상 안 한 거는 안 한 커스터머의 데이터는 뭐 제외한다든지 이런 컨스트레인을 정의를 내려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적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프리딕션 하는 데 있어서의 아웃컴 또는 아웃풋을 이제 정의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커스터머가 어떤 디파트먼트에서 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커스터머가 5번 이상 넥스트 먼스에 펄체스를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뭘 볼 것이냐라는 것들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런 데이터를 먼저 레코드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컴포넌트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요 케이스에서는 이제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의 케이스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른 템포럴 데이터 분석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 온라인 상점을 이그젬플로 정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엔터티 커스터머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가겠고요. 이거는 뭐 다른 케이스에서도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 베링 컬럼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벤트 타입이 이게 컬럼이라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행이죠. 열인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컬럼을 얘기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브라우즈만 했는지 아니면 뭐 실제 체크아웃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로 그림으로 컬럼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가 있을 테니까 그 이벤트가 단지 그냥 브라우징만 하는 데까지 끝나는가, 장바구니까지 넣는 데까지 갔는가, 체크아웃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 타입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윈도우 며칠간을 분석해서 볼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단계에서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앞에 어느 정도를 보고 예측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한 30일 정도의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그 다음 시점에서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ggregation 펑션은 여기 안에 있는 30일 동안의 이벤트 타입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쭉 봤을 때 체크아웃 이벤트의 토탈 넘버가 5보다 크다. 에그리게이션은 이제 더한다는 얘기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해서 체크아웃의 이벤트가 하나하나씩 더해서 5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는 이곳의 레이블을 뭐 1로 하겠다. 혹은 뭐 0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템포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대부분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컴포넌트를 고려해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본 거죠. 여기에 여기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 사람 30일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체크아웃 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그럼 5번 이상 체크아웃이 돼 있으니까 이걸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 이 사람은 다음 달에 t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t 플러스 1번째 달에 퍼체스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룰을 정하게 되면, 근데 얘는 3번이니까 다음 달에 요 시점에서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퍼체스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룰을 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풋을 뭘로 할 것인가, 얘는 다음 달에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라는 걸로 정한다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프로세스는 타임 베링 그 컬럼 이거를 아웃풋을 그 뽑아내기 위해서 일단 타임 베링 컬럼을 이제 그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몇 번 체크아웃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애그리게이션 펑션 타임 피리어드를 30일을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그리게이션 펑션보다 높은가 안 높은가 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애그리게이션 펑션에서 바뀌어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아까 5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뭐 3번 이상으로 변화하겠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그 변화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 안에서 이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셀렉션을 하게 되겠죠. 엔터티의 인스턴스들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윈도우 밑에다가 아웃풋, 애그리게이션 펑션의 아웃풋을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션에서 체크아웃을 이 시기에는 뭐 3번 했다, 혹은 이 시기에는 뭐 5번 체크아웃을 했다,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프리딕션 윈도우 밑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엔터티 아이디, 그 다음에 컷오프, 그 다음에 레이블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특정 A라는 사람이 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A라는 사람이 컷오프 뭐 타임 1, 타임 2라고 할까?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레이블을 따져서 봤을 때 얘는 세 번밖에 퍼처스를 안 했으니까 얘는 0으로 하겠다든지, A라는 사람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봤더니 5번 체크아웃을 했으니 얘는 1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스캐닝을 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옮겨가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여기다가 썼네요. 그래서 시간을 쭉 움직여가면서 요런 앞에 단계를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정보, 중요한 정보들이죠. 3 투플이라고 했는데 엔터티 아이디, 커스텀에 대한 아이디와 시간, 컷오프 타임,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레이블에 관련된 이런 테이블들을 쭉 만들어서 아웃풋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들을 여기다 보면 이제 프리딕션 윈도우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쭉 이동시켜 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해봤더니 이런 purchase 체크아웃을 많이 해서 얘는 1이고, 얘는 몇 번 체크아웃을 안 해서 0이고,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 윈도우에 따라서 레이블을 정해주게 되면 이 진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과거에 트레이닝 세트를 쭉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쭉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프레딕션 윈도우를 30일로 정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블이 0이고 레이블이 1이겠죠. 여기 6개, 7개인가 6개죠. 그리고 얘도 2개니까 레이블이 0이고, 이런 식으로 요 트레이닝 그 데이터에 대해서 쭉 뽑아내고, 얘네들의 패턴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구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레이블이 이 앞 단계에서 몇 번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레이블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계 시기에 레이블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쭉 분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랜덤하게 만든 거라서 뭐 패턴을 볼 수는 없는데, 앞단에 요런 그 데이터들을 쭉 머신러닝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쭉 넣고 그 다음 시기에 레이블이 어떻게 될지, 퍼체스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보고, 또 여기에 그 패턴을 본 다음에 다음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리드 타임 같은 것들이 실제 스트래티지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리딕션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 이 사람들한테 프로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리딕션 윈도우의 앞쪽에 얼마 시간을 잡아서 우리 생산 관리할 때 리드 타임, 인도 기간이 있는 것처럼 예측에서도 인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딕션을 하기를 원하는 요 시기보다 앞단에 어느 시기까지 이 예측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를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의 마지막 그 엔드 유즈, 그러니까 프리딕션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거하고 이 인도 기간 리드라는 게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가,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딜을 그 각각 사람들한테 어떤 딜을 프로모션 딜을 해줄 것인가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한테
커스터마이즈 된 딜을 하려면은 이 리드 타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프리딕션 윈도우즈가 시작되는 거보다 우리 일주일 전에 프리딕션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우리 예측하고자 하는 요 달의 첫 날짜, 요거 뒤에 이제 첫 번째 펄처스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어디선가 이 분석이 끝난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많이 펄처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시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타임은 우리가 요 7월 24일 시점에서 이 사람이 한 달, 며칠 뒤에, 일주일 뒤에 8월 한 달 동안 어떤 그 구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요 시점에서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딜을 사람들한테 오픈을 시켜주게 되면 요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사람들의 펄처스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그 윈도우가 앞쪽에 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얘를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7월 24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8월부터 한 달 동안 얼마나 퍼체스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걸 보고 이제 프로모션을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 분석해 봤더니 8월 한 달 동안 레이블이 1이다, 퍼체스를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프리딕션 한 결과를 가지고 딜을 어떤 딜을 해주면 요게 현실화 될 것인가, 혹은 훨씬 더 많은 퍼체스를 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프리비어스 1month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을 데이터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결정해 줘야 돼요. 되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좀 길게 볼 건지 짧게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딕션 하고자 하는 아웃풋이 뭔지 고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섹터인 경우 되게 올더한 패턴들을 고려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최근의 패턴만 조금 더 많이 고려해서 분석해야 될 건가, 아니면 과거의 6개월간의 이 사람의 패턴들을 다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프리딕션 문제에 맞춰서 이런 기간 같은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의 특성이 과거의 데이터를 다 보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해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로 리얼 타임으로 이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뭐 되게 적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뭐 긴 기간 동안 수집한 것들을 분석하면 될 거고,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6개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 양에 따라서 한 달짜리만 이용할 건지 6개월까지 다 포함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뭐 우리 비즈니스에 적절한 그런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되면 데이터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됐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트레이닝하는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피처를 뽑아내 줘야 될 텐데, 그 피처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람들이 레이블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정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피처를 뽑아내 주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피처들이 어떤 게 있고 또 피처들을 자동으로 좀 뽑아내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걸 우리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내려보면 피처라는 거는 특정 엔터티의 정량적으로 메저러블한 프로퍼티를 우리 피처라고 얘기를 한다. 뭐 방문을 몇 번 했는가, 혹은 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접속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퀀터테이티블리 매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온라인 리테일러에 대한 이그젬플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가령 뭐 아주 일반적인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커스터머가 어떤 퍼처스에 몇 번을 그 수행을 했는가라는 것들이 우리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커스터머 얘는 이제 엔터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엔터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이제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커스터머의 엔터티를 부여한다면 이 사람들의 피처들이 여기서 분석이 돼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에서 엑스퍼트들의 롤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항상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에서 엑스퍼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냥 컴퓨테이션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특정한 특징들을 조금 뽑아서 연결을 시켜줘야 될 테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투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프리딕션 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베리어블들이 좀 중요한 베리어블들이 될 수 있을까? 이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엑스퍼트들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휴먼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아이디어를 퀀터테이티브한 값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령 커스터머의 purchase rate이 떨어지고 있다, 디클라이닝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뭘로 볼 건가, 이런 것들 이제 엑스퍼트들이 정의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urchase의 amount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러니까 purchase rate이 떨어지고 있다, purchase rate이 이게 좀 잘 못 알아보겠죠? 가뜩이나 글자가 이상한데 이게 디지털 패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거를 감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어떻게 엑스퍼트들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퍼체스하는 퍼체스 어마운트에 대한 체인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퀀티테이티브한 밸류로 바꾸는 거죠. 혹은 똑같지만 비슷하지만 넘버를 가지고 purchase 넘버를 가지고 볼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엑스퍼트들이 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purchase rate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amount가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넘버 자체 넘버 of purchase 해야 되겠죠. 넘버 of purchase 구매 숫자가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이 하기보다는 엑스퍼트들이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인사이트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결국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거나 또는 효율적이지 않은 또는 뭐 잘 못 맞히는 그런 것들을 인간이 엑스퍼트로서 우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써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purchase rate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뭘로 정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도메인 엑스퍼트가 서제스천을 해줄 수 있도록 엑스퍼트들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피처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의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Kaggle이라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 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 크라우드 소스에 의해서 거기 가보면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피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피처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런 캐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터티 피처 매트릭스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커스터머에 대한 데이터하고 인터랙션 리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피처를 이렇게 이제 뽑아내겠죠. 나이, 젠더, 그다음에 URL 어디를 가장 많이 방문했는지, 프로덕트는 어떤 걸 제일 많이 봤는지, 그리고 카운트, 비짓 카운트는 어떤 게 몇 번 카운트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로 뽑아내서 레이블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티 피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 피처들이 어떤 게 중요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 또 이미 있는 피처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해서 조금 더 분석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피처를 애그리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 피처들을 얘기할 때 데이터의 세 가지 타입들을 얘기를 해요. 일단 커스터머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인터랙션 레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가 다 연동이 되면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다음 달에 특정 커스터머가 5번 이상 살까?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각각의 커스터머들이 트랜잭션 테이블에 한 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각각의 프로덕트들도 한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존재해야지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되는 일들,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겠죠.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아이덴티파이. 네. 아이덴티티 피처를 이제 뽑아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커스터머들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요 피처를 뽑아내줘야 되겠죠. 커스터머의 그 테이블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사는 장소, 그리고 나이, 그리고 성별,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이덴티티 피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각각의 엔터티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이덴티티 피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피처라는 거는 뭔가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칼럼에서 얘들을 트랜스폼을 해서 다른 값을 가져서 갖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만들던가, 조금 컴플렉스한 오퍼레이션이라고 썼는데, 간단한 오퍼레이션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밸류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여기까지의 데이터죠. 그 중에 age를 버켓으로 만들어서 얘는 2라고 하면 아마 20대 또는 30대를 하나의 버켓으로 넣은, 그래서 2라는 거는 20, 30대로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뭐 13살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 1이라는 버켓에 넣어주고, 좀 간단한 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트랜스폼을 해준 거죠. 조인은 언제 했을까? 얘들은
8월에 했는가 9월에 했는가 이런 달로 트랜스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트랜스폼을 해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라는 걸 보고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aggregate feature라는 거는 이제 더해주는 거죠. 가이라는 사람이 몇 번 접속을 했는가 혹은 몇 번 체크아웃을 했는가 라는 것들을 카운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시간 동안 접속을 해서 체크아웃을 2번 했다라고 하면 이 카운트는 가이라는 사람이 퍼체스한 숫자가 여기 카운트에 들어가서 2라는 걸로 이제 애그리게이션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은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그런 값으로 변형을 해주는 거고, 애그리게이트라는 거는 이게 누적적으로 몇 번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은 앞에선 카운트만 했지만 얘네들은 뭐 비율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는 이렇게 돼 있고, 체크아웃이라는 카운트의 비율로 애그리게이션 해줄 수 있을 거고, 뭐 카운트도 그런 식으로, 브라우즈도 그렇고, 뭐 나머지도 이런 비율로 또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처를 아무런 베이스 없이 뽑아내면 또 어려우니까 이거를 미리 정의해 놓은 일종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Deep Feature Synthesis라는 이런 그 메소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활용해서 이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 Deep Feature Synthesis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피처는 미리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거고요. 여러 개 테이블로부터 템포럴 데이터에 그 피처들을 제너럴라이즈를 자동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Deep Feature Synthesis라는 거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프리머티브라는 거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피처들을 정의를 해 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이 딥 피처 신세시스가 이런 피처를 뽑아내 주는, 우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쭉 있으면은 이거를 미리 정의해 놓은 프리머티브스에 의해서 피처를 뽑아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머티브라는 거는 리유저블한 펑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특정 테이블에 적용을 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프리머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 미리 스페시파이를 한 타입들을 정의해 놓는 거죠. 뭐 카운트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 같은 것들이 일종의 프리머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풋을 미리 정의해 놓은 것으로부터 아웃풋의 값을 리턴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피처가 있다라고 하면 프라이데이에 커스터머가 얼마나 많이 트랜잭션을 하는가, 대부분 금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가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타임 스탬프를 쭉 봤더니만 뭐 수요일 또는 뭐 금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난 그 요일들을 쭉 뽑아낼 수가 있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금요일에 몇 번 트랜잭션이 일어났는가라는 거를 자동으로 피처를 만들어주고 계산을 해주는 거를 우리 프리머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를 사전에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금요일에 트랜잭션이 몇 번 일어나는가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오라는 거에 의해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걸 갖고 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만 있으면은 그 테이블을 우리 인풋을 시켜 놓으면 이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이제 피처를 뽑아서 그 값과 함께 전달을 해주게 되는 방식이 Deep Feature Synthesis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aggregation 그 primitive의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금요일에 이벤트가 몇 번 카운트가 됐는가, 민은 또 몇이고 이벤트의 개수, 또 모드, 이거는 사전에 정의돼 있는 aggregation primitive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parent entity에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을 Deep Feature Synthesi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Aggregated Data Slice라는 건 이런 하나하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가지고 이 피처 리스트를 이 알고리즘이 이 고안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쭉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쭉 보면서 피처가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요 라이브러리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그러니까 자동화된 방식으로 우리 피처를 뽑아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에 카운트 프라이데이 이벤트가 있고 또 모드가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겠죠. 카테고리컬 컬럼은 모드를 활용하고 타임 스탬프로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이 있는 것들은 그걸 계산해서 카운트 프라이데이 이벤트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가장 많이 비짓한 프로덕트 페이지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모드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frequently 발생하고 있는 그런 프로덕트 아이디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뽑아내 주는 거고, 또 frequent URL은 역시 모드 최빈 값을 결정을 해주는 거고, 또 이벤트 타입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이 사람이 장바구니만 많이 올려놓는지 아니면 체크아웃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줄 수 있겠고요. 또 프라이데이의 이벤트의 숫자, 프라이데이에 이 사람이 이벤트를 몇 번이나 이제 발생시켰는가라는 거를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분석해서 최종적인 이제 카운트 개수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 사람이 이벤트를 많이 발생을 시켰는가라는 거를 여기를 보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DFS라는 이런 알고리즘은 이런 원래 자기가 정의해 놓은 프리머티브에 의해서 요 레코드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이 피처들을 이런 피처들을 다 뽑아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거죠. 피처를 전문가가 정의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피처들을 이렇게 뽑아주니까 좀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처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도록 기존의 existing one들을 분석해서 컴퓨테이션에서 새로운 피처들을 뽑아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 리저널 테이블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다른 피처들을 뽑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들이 리전 아이디가 있으면 요것들에 의해서 이제 타임 그리고 뭐 요것에 뭐 이벤트 타입 이런 것들의 인터랙션 레코드가 있으니까 요 커스터머 테이블을 활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요런 리전 아이디가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벤트를 어떤 거를 많이 하더라. 예를 들어 노스에 사는 사람들은 브라우즈를 많이 한다든지, 웨스트에 사는 사람들은 체크아웃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피처를 가지고 값을 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전 데이터를 이 커스터머 데이터하고 또 인터랙션 레코드를 가지고 각각 노스 또는 노스 웨스트 이런 쪽의 사람들이 프라이데이에 어느 정도의 프라이데이에 어느 정도 이벤트 카운트가 있는가, 요것들을 이제 통계치로 보여줄 수 있도록 피처를 뽑아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태킹이라는 게 바로 이런 뉴 피처를 뽑아내주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요 피처를 가지고 새로운 피처를 뽑아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커스터머의 그 카운트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뭐 리존의 이 피처를 거기다가 그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리존에 관련된 원래 리존에 무슨 데이터가 없었는데 새로운 피처를 추가를 시켜준 거죠, 리존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델링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그 방식은 결국 이런 거죠. 우리의 문제는 어떤 커스터머가 다음 달에 5개 이상의 구매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그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고, 클래시파이어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인덱스를 정해서 false negative냐, false positive냐, precision이냐, recall이냐, F-score냐, 이건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챕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잘 됐는가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기존의 데이터들을 각각 분석을 해서 레이블을 붙여주고, 실제로 그 레이블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라는 거를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들은 우리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할 때 대부분 데이터들은 스냅샷을 가지고 있을 때는 랜덤하게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가 있죠. 하지만 템포럴 데이터의 큰 문제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템포럴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랜덤하게 스플릿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레이닝 데이터와 또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스플릿해서 그 앞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70% 정도를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마지막에 테스팅 하기 위해서는 요 앞쪽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데이터가 뭐 이쪽으로 갈수록 그 최근의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테스트 데이터를 정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템포럴 데이터의 적용은 랜덤하게 뽑아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정할 때 이 앞쪽에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정할 때 이 중간에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데이터까지,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고 이쪽부터는 뭐 테스트 데이터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